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공장에서 철갑상어를 키운다면 믿겨지시나요? 다양한 후방사업 모습 준비했고요. 과거의 선배 영웅들을 돌이켜보며 따라 배우자고 다짐하는 신포원양 수산연합기업소 직원들도 만나보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기간 모범이 되어온 혁신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아이들을 사로잡는 특별함이 있는 곳, 평양시 옥류아동병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시고요.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시청자 여러분은 한 번쯤 별을 올려다볼 일 있으신가요? 별마다 색깔도 크기도 다른 이유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종목 가운데 육상에 관한 북의 체육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북의 산림복구 사업의 최전선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중앙양묘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만나볼 북의 인물, 불량배 두목에서 인민이 사랑하는 시인이 된 김영남 씨의 이야기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에서는 전 단위에서 후방 사업이라는 걸 벌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근로자들이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문화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네, 종업원들에 대한 부식물 공급, 연료 공급, 안정장비 공급도 포함되고요. 합숙과 식당, 이발소, 목욕탕 등 편의시설 관리, 타가소 유치원 관리 등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개천시와 황해북도 농약 공장에서는 이 후방 사업을 어떻게 벌이고 있을까요? 각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후방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천시에서는 시 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풀온천이 풍부한 곳들에 축사들을 지어놓고 염소기르기를 잘해서 많은 젖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과 양호, 과수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잘하는 한편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서 시 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후방 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과 양호, 과수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했는데 운을 내고 있습니다. 닭 배설물을 처리해서 돼지와 오리, 물고기 사료로 이용하니 많은 알곡 사료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돼지 배설물을 비롯한 집짐승들이 배설물을 가수밭에 고름으로 이용하는데 지력이 높아져서 과일도 아주 잘 됩니다. 사업소에서는 굳이 않은 면적의 건설한 축사들과 가수밭에서 많은 고기와 알, 과일들을 생산해서 종업원들이 후방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농촌격립위원회 농약공장에서는 부지조략형, 노력조략형 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고기와 물고기, 버섯을 생산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공장도 그렇고 여기 양어장도 그렇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쓸 수 없다고 하던 완전한 늪지대였습니다. 그런 걸 일꾼들이 앞장서서 순수 자체 힘으로 300평짜리 멋 5개와 정원장을 건설했습니다. 양어를 해본 경험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걸 오직 자체 힘으로 거의라도 건설하고 그다음 양어 마리수가 드는 데 맞게 개조해서 물운도를 포장하고 범안리 평양시 삼천군
양어장 미공장인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해마다 미기를 20톤 정도 생산하는데 철갑상어도 1년만 사이에 1000여 마리 들었습니다. 영종 양어장에 가서 전문 기술 경험도 다 배우고 국가망을 통해서 새로운 양어 기술도 다 터득했습니다. 이젠 정자 확보와 알기를 비롯해서 모든 지적인 문제를 자체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수십 마리의 돼지 정자를 확보하고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집짐승 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 거기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막 염소에서 철갑상어까지 정말 다양하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철갑상어가 공장에서 자라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예, 요즘에 북에서는 철갑상어가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 조선요리협회에서 네. 철갑상어 냉찜 요리라는 것을 새로운 조선 명요리로 등록까지 시켰거든요. 근데 이 철갑상어에는 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 일화요? 어떤 네. 일화예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철갑상어 양어가 성공했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칠색 송어 양어장이었는데 그 양어장에 이제 철갑상어를 넣고 양어에 성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와서 그걸 보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이거를 좀 바다에서 양어하면 훨씬 더 많이 양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성은 하늘로, 조선은 세계로, 상어는 바다로 이래가지고 즉석 구호가 생겼답니다. 상어는 바다로. 근데 바다뿐 아니라 이렇게 농약 공장에서까지 잘 자라고 있네요. 그러면 시 단위로 또 공장 단위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다 길러서 그런 부식물들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후방 공급 사업이 영상에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 공장의 근로자들, 종업원들은 굉장히 이제 후방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것을 진행하는 그 지배인은 인기가 되게 좋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에서는 일터를 빛냈던 선배 영웅들의 업적을 배우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네요. 선배 영웅들은 어떤 기감이 되고 있을까요?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전 세대 영웅들의 투쟁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대거저 시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시기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수산 부문에서만도 근 100여 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4명의 이중 영웅 동지들도 있고 또 20대 꽃나이 처녀 시절에 벌써 날바다를 길들이면서 영웅으로 자라난 우리 녀성 영웅 동지들도 있습니다. 신포수산사업소 기선저해망선 39 선장 최원준 동지. 최원준 동지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심해오업의 첫 개척자라고 높이 치하해 주신 우리 신포수산사업소의 첫 영웅 선장입니다. 최원준 동지는 800m, 1000m의 깊은 바닷속에서 집중적인 오로전을 벌여 3년 동안에 3,730톤의 물고기를 잡아내는 커다란 노력적 위원회를 세웠습니다. 청년들은 바다로 부른 당의 효소를 높이 받들고 변변한 해도 한 장 없는 자그마한 목선으로 집체 같은 파도를 타고 넘으며 먼바다 어장을 개척한 우리 청년들의 투쟁 모습은 우리 후대들에게 당 정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세대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해마다 물고기 대풍을 안아왔던 전세대 영웅들이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황금의 새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만선의 주인, 바다의 진짜 주인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원양수산기업소인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이 영웅이었네요. 최고 지도자의 업적뿐 아니라 이렇게 선배들의 위훈까지 새겨본다는 게 좀 인상 깊어요. 북사회는 한마디로 전형의 사회, 영웅의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영웅이 탄생하고 이를 따라 배우는 사회이죠. 특히 끊임없이 소환되는 천리마 영웅들을 보면 참 생각이 깊어지는군요.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의 무용 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깜찍한 몸짓 기대해 주세요.
야, 몸짓뿐 아니라 표정이 정말로 예술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다채롭게 연기할까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정말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질 못하겠군요. 훗날 북을 대표하는 훌륭한 연예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각종 일터에서 일하는 혁신자들에 대한 보도입니다. 오늘은 특히 오랜 세월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어온 평범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서 만나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수십 년간 맡겨진 처소에서 누가 버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애국 헌신의 성실한 땀방울을 묵묵히 바쳐가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장평철, 방서연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이 차는 지난 30여 년간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과 우편물 채송을 위한 운행길을 달려온 여기 평양 우편국 운수작업반 운전사인 고봉춘 동지의 차입니다. 우편통신차는 여러 번 바뀌었어도 그는 수십 년간 어느 하루도 운행길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환갑 나이가 훨씬 넘었지만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채송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에서는 저에게 높은 급의 국가 수준도 안겨주고 이번에는 경리동의 시아나 채살림집을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국민으로서 내 맡은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시적으로 물림녹화 사업에서 앞장선 단위의 하나인 여기 만경대구의 물림사업소에는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신옥화 동지를 비롯해서 수십 년 동안이나 일하고 있는 동지들이 여러 명이나 됩니다. 우리 일은 정말 이거 사람들 눈에 띄우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거 내가 심고 가보는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때 제일 기쁩니다. 이모세 일에서 제가 이렇게 3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물림사업소에서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우리 판자동지랑 신옥화 동지랑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이 꽃과 나무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고 가는 우리 기능공 동지들의 그 마음과 정신세계가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여기 평양의학대학병원에도 20년, 30년 이상이나 환자 치료에 정성을 바쳐가고 있는 간호원, 간호장 동지들이 무려 7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현재까지 환자 치료에 정성을 바쳐가면서 그 어떤 명예나 버스도 바람이 없이 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여기 병원을 찾는 사람들뿐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간호장 어머니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대체로 태어날 때 찾아와서 정말 치료 잘 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간호원들 생각이 저절로 나곤 합니다. 우리 간호원들은 환자들을 치료를 위해서 피도 서슴없이 바치고 진짜 정성과 뜨거운 인간애를 바치면서 묵묵히 하는 간호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 직종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 간호원들을 보면 머리가 수그러지고 존경심이 갑니다. 여기 발전소의 용해 게시판에는 이렇게 수십 명에 달하는 발전소 혁신자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이 발전소에서 30년 이상 일해오는 오랜 기능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이런 종업원들이 발전소에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수십 년간을 묵묵히 일해온 이들 모두가 오늘날 생산 정상화의 기둥으로 되고 있고 단위 발전의 큰 비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내가 발전소에서 30년 동안 일했다니까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직업에서 얼마나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맡은 처소에서 어떻게 일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전소를 또 메고 나갈 새 세대 전력 생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자기 맡은 처소에서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이어가는 이런 근로자들이 있기에 조국 번영의 처석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부터 간호원까지 참 가슴 따뜻해지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보도 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또 이런 종이도 어느 노동자의 손을 거쳤다고 생각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평양에 위치한 특별한 병원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옥류아동병원입니다. 네, 이곳은 3살에서 16살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어린이 종합병원입니다. 2013년에 개원했고요. 각종 치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 최신식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합니다. 2013년에 지어졌다고요?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능라유원지나 마식령 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다 2013년에 지어졌잖아요. 네, 2013년을 건설에 대해 번영기라고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식령 스키장이나 능라유원지뿐만 아니라 미림 승마 구락부라든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살림집이라든지 은하과학자거리, 또 류경 치과병원, 거기다 우리 옥류 아동병원까지 전부 다 2013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와, 그걸 다 한 해에 지었다는 건데 그러면 좀 디테일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사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 썼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중에서도 이 옥류 아동병원 지은 위치만 놓고 보더라도 대단히 섬세하게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평양에 있다는 거 말고도 다른 특색이 있나 보네요. 예, 옥류 아동병원 바로 앞에 이 북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라고 할 수 있는 평양산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산원, 어머니격인 평양산원이 자녀격인 옥류 아동병원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그런 수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아동 전문 병원과 여성 전문 병원이 어쨌든 유기적으로 관계에 맺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다 고려해서 지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이 옥류 아동병원에는 어린이 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함이 또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옥류 아동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들어서면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벽돌마다에 우리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라기보다 하나의 이 동화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아마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또 새하얀 위생복만 봐도 겁이 나고 울음부터 앞서는 것이 어린이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한뿍 피어 있습니다. 초어린이를 좀 보십시오. 그림을 마저 보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벽돌에 그려진 모든 그림을 다 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옥류 아동병원에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맞는 그림들이 무려 1722여 점이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다면 어떻게 돼서 옥류 아동병원에 류달리 많은童話 그림들이 그려지게 됐겠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5일 완공단기를 앞둔 우리 아동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1층과 2층에 이어 3층 수술장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복도 벽면에 있는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그림은 자그마한 동화 그림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아동병원이 복도 벽면과 입원실들에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맞는 동화 그림들로 꽉 채울 때 대해서 뜨겁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옥류 아동병원의 벽돌에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놓기 위한 사업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동화 그림 창작에는 평양미술대학이 동원되게 됐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동 측에서는 우리 평양미술대학이 위주가 돼서 아동병원에 대한 그림 장식을 할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때 청비서동 측에서는 우리 대학 교원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미술 창작에 동원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오랜 화가들보다 생신하고 기발한 착상이 나올 수 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즉시 장식 그림 창작이 시작됐습니다. 온 대학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한 주일도 되나만 하는 그 짧은 기간에 한두 작품도 아니고 1700여 점이나 되는 작품을 창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술대학이 생겨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진짜 걱정이 앞섰고 조바심, 우려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린 데서는 재료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료를 파악해야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림을 원만히 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류 아동병원에서 벽장식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크릴 재료를 썼습니다. 아크릴 재료에 대해서는 크게 파악이 없는 데다가 재료에 대한 파악을 언제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재료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었으며 그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습니다. 네. 옥류 아동병원 벽 전체가 아주 예쁜 아이들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아기자기하고 병원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프지 않은 아이들도 그런 모습 보면은 이 병원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확 떨어지고 마치 놀이공원 놀러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옥류 아동병원이 벽면뿐 아니라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네, 아주 섬세하게 아이들의 심리까지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고려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요. 무엇보다도 7개의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에 한 서너 개의 침대밖에 집어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왜 다인실보다는 1인실, 2인실이 더 선호되잖아요. 아이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건데요. 아이들은 한 명이 울면 덩달아 다 울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의 심리가 다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은 적게 모이게 하려는 것이죠.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고려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있잖아요. 어머니들, 보호자잖아요. 보호자들도 함께 입원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 의무적으로요? 네. 그거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또래 애들이 엄마 껌딱지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렇죠. 또 부모 입장에서도 걱정이 덜 될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또 미만의 입원인 경우는 좀 약간 규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입원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면회를 오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의사 선생님 또 이 간호사 그리고 이제 봉사원 교사가 아이를 이제 보호하고 또 관리하죠. 아까 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퇴근 후에 와서 좀 돌봐주는 그런 걸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옥류 아동병원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 문제를 교육성이 직접 주관해서 병원 안에다가 학교를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교양실을 병원 안에 만들고 소학교실 또 중등학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그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호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잘 만든 제도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픈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학교 친구들이랑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격차가 더 생길 거고, 그러면 아이나 또 지켜보는 엄마나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대1로 과외 교습하듯이 아이들의 진도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고 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6세 미만의 환자들은 이제 이 병원 안에서나 또는 그 입원하는 방 안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환자복을 입히지 않고 평상복을 입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이제 그 보호자로 와 있는 어머니들이 환자복을 입히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이요? 정말 정책 하나하나가 참 세심하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아이들의 마음을 돌봐주는 그런 병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옥류아동병원의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동화 세계에서 이쁜 꿈 꾸면서 자라길 함께 바라봅시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연상식 하나 알고 갈게요.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이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거, 그 이유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은 사실 밤하늘에서 별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이번 기회에 별에 대한 상식 알아두면 맑은 날 만나는 별이 더 반갑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밤이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는 별의 세계. 바라보면 저 하늘의 별들이 비슷한 모양과 색깔을 띠고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촌체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이한 색깔과 각이한 크기로 보인답니다. 먼저 별들이 색깔이 왜 다르게 보이는가에 대해 봅시다. 별들의 색깔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별들의 권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태양빛은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붉은색, 감색, 누른색, 풀색, 푸른색, 람색, 보라색 이렇게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내보내는 빛선 중에서 람색 성분이 많아져서 람색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권면 온도가 낮으면 내보내는 빛선 중에서 붉은색 성분이 많아져 붉은 별로 보입니다. 권면 온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질수록 별들은 붉은색으로부터 감색, 누른색, 연누른색, 흰색, 연남색, 람색으로 그 색깔이 서로 다르게 보인답니다. 때문에 별들의 색깔을 보고도 권면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별들의 크기가 왜 서로 다르게 보이는가에 대해 봅시다. 별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 가운데는 태양보다 큰 것도 있고 태양보다 수만 분의 1만큼 작은 것도 있습니다. 태양보다 큰 별들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별들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대단히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별들의 권면 온도가 다르고 지구와의 거리가 다른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랍니다. 다음은 체육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가 바로 육상이지요. 기원전 776년 제1차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도 달리기 시합이 있었다고 하니 그 역사가 짐작이 가지요.
오늘 육상에 대한 모든 것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 누가 더 높이 뛰어오르는가, 누가 더 멀리 던지는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육상 경기는 체육의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체육 종목인 육상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상은 크게 달리기와 뛰기, 던지기, 걷기로 구분되는데 올림픽 경기 종목들 가운데서 이 세부 종목 수가 가장 많은 체육 종목입니다.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육상 경기는 이 사람들의 노동생활 과정에 창조되고 발전돼 왔습니다. 달리기 경기는 육상 경기에서 기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달리기 경기 종목들을 보면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마라손, 장애 달리기, 이어 달리기, 산들판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산과 들을 달리고 개울을 뛰어넘으면서 짐승을 잡고 생존을 유지하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달리기는 필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거대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경기는 주요 경기 종목으로 됐습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육사가 가장 오랜 곳은 단거리 달리기입니다. 기원전 776년에 제1차 고대 올림픽 경기 대회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진행됐는데 달리기 경기는 단거리 달리기만 진행했습니다. 주로의 길이는 192.27m였습니다. 제1차 올림픽 경기대회 때부터 단거리 달리기 경기는 더욱 발전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와 같은 세부 종목 경기들이 생겨나고 다양성을 띠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경기 시간이 짧은 것으로 해서 단거리 달리기 경기 시간은 100분의 1초의 정확도로 계산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빠른가고 하고 물을 때 사람들은 흔히 100m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를 꼽습니다. 달리기 경기의 주요 종목들 가운데는 중거리 달리기 경기도 있습니다. 중거리 달리기 경기는 19세기 말부터 국제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1896년 제1차 올림픽 경기대회 때부터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됐습니다. 중거리 달리기에는 800m 달리기와 1500m 달리기 경기가 있습니다. 중거리 달리기에서는 선수가 앞서 달리려는 경우 앞에 선수에게 지장 없이 오른쪽으로 에돌아 앞서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경기 규칙 어김으로 됩니다. 이 규칙은 장거리 달리기 경기에도 적용됩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그 시원부터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강가나 들판에서 짐승을 사냥하거나 혹은 짐승을 찾아다니면서 먼 거리를 많이 달리는 과정에 머리 균형이 잡혔으며 다리가 길어져 몸의 구조가 사냥에 더 편리하게 진화됐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갖추는 데서 이 장거리 달리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달리기 경기는 고대 올림픽 경기대회 때에도 진행됐습니다.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장거리 달리기 경기는 3000m, 5000m, 10,000m 경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 경기는 3000m 경기만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달리기 경기에는 마라톤 경기와 이어 달리기 경기, 장애 및 장애물 달리기 경기 등이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는 뛰기 종목도 있는데 노비뛰기, 높이뛰기, 3단 뛰기와 장대뛰기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비뛰기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 올림픽 경기대회 때에도 진행됐습니다. 노비뛰기는 100m 선수와 맞먹는 높은 달리기 속도와 강한 다리 힘, 그리고 고급한 발구르기 기술과 공중에서의 안전한 평형 유지 및 착지 기술을 요구합니다. 누가 더 멀리 뛰는가를 겨루는 경기가 너비뛰기라면 누가 더 높이 뛰어오르는가를 겨루는 경기가 바로 높이뛰기입니다. 선수는 20m 안팎의 발마 달림길을 달려나가 일정한 높이를 뛰어넘는데 뛰어넘은 가름대 높이에 따라 승부를 결정합니다. 3단 뛰기는 일정한 거리를 발마 달려나가다가 연속 3번 뛰어 누가 더 멀리 뛰었는가를 겨루는 경기인데 1928년부터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됐습니다. 장대를 이용해서 누가 더 높은 곳에 가로놓인 가름대를 떨어뜨리지 않고 뛰어넘는가를 겨루는 장대뛰기도 15세기부터 사람들 속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19세기 초부터 국제체육경기 종목으로 됐으며 제1차 올림픽 경기대회 때부터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됐습니다. 육상 경기 종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로부터 인간의 노동 생활과 군사 활동 과정에 창조된 체육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던지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던지기 종목에는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철추 던지기 경기가 있습니다. 포환 던지기 경기는 원안에서 포환을 누가 더 멀리 던져보내는가에 따라 승부를 가르는 종목입니다. 14세기경 포병들이 포탄의 질량만한 돌을 가지고 던지기 훈련을 한 데로부터 유래된 포환 던지기는 1896년 제1차 올림픽 경기대회 때부터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던지기 종목에는 창 던지기 경기도 있는데 말 그대로 창을 누가 더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인류가 사냥을 위해 창을 던지면서 생존 활동을 한 데로부터 시작된 창 던지기는 기원전 고대 올림픽 경기대회 때부터 체육 경기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야 비로소 현대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됐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는 제자리 혹은 달려나가면서 부채용으로 된 구역에 던져야 합니다. 던지기 종목에는 또한 철추 던지기 종목과 원반 던지기 종목도 있습니다. 걷기 경기와 다정 경기도 육상 경기의 주요한 종목들입니다. 다정 경기는 육상 경기의 여러 세부 종목을 순서대로 진행해서 얻은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가르는 경기입니다. 다정 경기에는 남자 10정 경기와 여자 7정 경기가 있는데 남자 10정 경기에서는 100m, 400m, 1500m 달리기와 110m 장애 달리기, 높이뛰기, 너비뛰기, 포환 던지기, 창 던지기, 장대뛰기, 원반 던지기 경기들을 진행합니다. 여자 7정 경기에서는 200m, 800m 달리기 경기와 100m 장애 달리기 경기, 그리고 높이뛰기, 너비뛰기, 포환 던지기, 창 던지기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날 육상 경기는 200여 개의 나라와 지역들에서 광범위 진행되고 있으며 올림픽 경기대회 소만도 남자 39개, 여자 15개의 세부 종목들로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 발생하고 발전해온 육상 경기란 모든 체육 종목의 기초로 되고 있으며 그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오늘 찾아가 볼 현장이 바로 나무 묘목을 대량으로 키우는 중앙양묘장인데요. 이곳의 일꾼들은 자신이 키운 나무로 보물산, 황금산을 가꾸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네요. 유월이라 여기 중앙양묘장에는 갖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 모들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6월은 이곳 종업원들이 더 바쁜 계절입니다. 김매기와 영양 관리를 잘해야 튼튼한 나무모를 잘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실들과 야외 재배장들에서 4월에 파종한 나무모들에 대한 비배 관리가 한창입니다. 지금 우리는 네벌 김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된 이후 제일 부족되는 문제가 노력 문제와 나무 영양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두목세목 김매기를 진행하고 나무 영양액인 아미노산 미량원소 영양제를 자체로 만들어서 시비하면서 이렇게 튼튼한 나무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손에 의해 대저국의 푸른 숲이 황금산이 된다고 생각하니 바람차기만 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 한껏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감이 넘칩니다. 푸른 숲의 내일을 갖고 가는 이들에 의해서 백여 정보의 넓은 부지 면적에 체정구와 풍토순하고 품종 토종구, 파종구로 나눠져 있는 여기 중앙양묘장은 계절에 관계없이 식수를 포장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온실과 야외 재배장들에서는 산림 수종과 올림 조성에 좋은 나무모들과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모들이 충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정부석의 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이용하는 국가망 홈페이지 이름도 멈춰 황금산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 원래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푸른 산천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정부석 동지께서는 선진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림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조건에서도 원격 화상회를 통한 전국의 양모종들과의 기술 교류와 교원 교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 중앙양묘장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이것에 애국의 숭고한 자욱을 새겨가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뜻을 높은 나무모 생산 실적으로 받들어 나아갈 일념만고 지금 이 시각에도 한 그루의 나무모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 있습니다. 하여 여기 중앙양묘장에서 나무모 생산 계획은 어김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만큼 이 땅의 곳곳에는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지배화 수준을 더욱 높여 창성이깔 나무와 붉은 잎추리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산림복구 전투의 병기창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언제나 간직하고 불타는 애국심과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켜서 당 제8차대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국의 푸른 숲은 우리 일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자각이 우리를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약공급소 구실을 잘해야 산림복구 전투 승리의 날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불량배, 청년 돌격대 대장, 시인 이렇게 다양한 얼굴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가 쓴 시가 북에서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다고 하니 그 인생의 굴곡이 참 흥미롭지요. 오늘의 주인공 김영남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너와 나 고향을 멀리 떠나서 동지의 사랑 맺었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는 전문 시인이나 작가가 쓴 것이 아니다. 한때 길을 잘못 들어 조국 앞에 떳떳지 못한 생을 살아왔던 한 인간이 쓴 자서전과도 같은 가사이다. 김영남. 그가 쓴 시 제목에도 있듯이 어젯날의 그는 막돌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않고 떳떳이 보살펴준 품이 있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지어먹은 마음 사월 못 간다고 불량 청년 두목이 청년돌격대 대장이라니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고 헛기침을 했다. 그러나 돌격대는 혁신적인 성과로 5년을 달려왔고 더 희한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김영남 동지가 전국 청년율성자대회 대표로 참가하여 토론도 하고 대학에 가서 마음껏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전국 청년 고속도 불진 돌격대에 탄원하여 대장으로 일하였다. 조국은 그들의 성과를 귀중히 여겨 감 높이 내세워 주었다. 돌격대원 모두에게 높은 국가 수훈이 안겨지고 김영남 동지의 앞가슴엔 금별 메달이 빛났다. 그날 영웅은 난생 처음 시를 썼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 쓰며 따뜻이 부모 안아주는 어머니 조국의 품속에서 어젯날의 막돌이 금돌이 됐다는 영웅의 시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때부터 그는 전문 시인들도 놀랄 만큼 많은 시를 썼다. 그 시들은 그대로 청년돌격대의 전투 기록장이었고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불같은 맹세였다. 오늘날 이 시들은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해가는 수천의 청년들에게 참된 인생관 미래관을 심어주는 교과서로 되고 있다. 영웅은 오늘도 시를 쓰며 새 세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인생의 새 출발을 다짐하며 탄원하던 그날의 맹세를 돌이켜보라. 그 길에서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조국이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보다도 많이 더 먹겠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매년 자연재해를 겪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매년 크고 작은 홍수나 태풍의 피해를 입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산림이 우거지고 농지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도 빠르게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벌거숭이 민둥산을 아주 푸르게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수십 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성과이지요.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꾸준히 나무를 심었고 그린벨트 지역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연 훼손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도 한 이유일 것입니다. 북은 오랜 세월 경지 면적 확장을 위해 산 허리에 다락밭 조성을 장려해왔고 겨울철 난방용으로 땔감을 사용해 산림이 대단히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은 비만 오면 홍수와 산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지요. 한마디로 산림 훼손은 홍수와 가뭄에 따른 자연재해를 야기하고 산림 황폐화가 더 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지요. 옛부터 치산치수는 천하지 대본이며 치산치수를 잘해야 나라가 융성한다고 했지요. 지금 북은 산림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관리와 산림복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겠다는군요. 경제적, 관상적 가치가 높고 기후 풍토에 맞는 나무로 산을 잘 가꾸겠다는 것인데요. 전국 곳곳에 양묘장이 건설되고 산림 복구에 대한 열의가 무척 높은 듯 합니다. 우리는 금수강산 삼천리를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국토관리와 환경 개선, 산림 복구는 당장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기 마련이지요. 숲이 우거지는 그날까지 자연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국토관리 사업을 전개해가는 북의 인민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지는군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